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이번 시간은 2026 경찰 공무원 승진 시험 대비 형법 실전 모의고사 3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회 내용을 이제 들어가는데요. 역시 또 문제를 한번 보는데 이번 시간은 3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보면은 뭐가 있어요? 범죄의 침해범하고 위헌범이 있네요. 자, 그럼 침해범은 뭐예요? 이제 법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돼야 되죠. 침해가 돼야 기수가 되는 거였고, 위헌범은 뭐예요? 법익 침해 위험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수 시기를 앞당기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침해범이고 어떤 것들이 위헌범이냐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자, 일단 횡령죄가 있네요. 견해대립은 있어요. 근데 항상 판례를 쫓아가는데 판례는 뭐라고 했다? 위헌범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제집행 면탈죄 역시 무슨 범이다? 위헌범입니다. 위태범이나 위헌범이나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뭐다? 채권자를 해할 필요는 없어요. 해할 위험성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도 뭐냐? 바로 그냥 공무집행 방해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범? 위험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 위험범. 물론 여기 다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킹 행위가 있는데 특별법이긴 하지만 스토킹 행위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형법적으로는 협박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하다. 협박과 유사하다. 협박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행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협박도 무슨 범입니까? 위헌범이죠. 그래서 스토킹 행위도 위헌범이다. 그래서 4번이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정당행위가 있네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에 사회상규에 상당성 있는 행위, 뭐 이런 것들 따졌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가 되는데, 자, 일단 이건 일반 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용들 한번 들어가 보면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일단 근데 정당행위의 가장 핵심은 사회상규죠. 사회상규. 자, 그래서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 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고소, 고발 또는 수사 절차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뭐다? 조각될 수 있다. 그래서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떤 범죄 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그런 증거자료. 이런 것들은 어쨌든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됐고 두 번째로 가보시면 집행관이 집행채권자인 조합소유 아파트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집행을 실시하였고 조합이 집행관으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출입문에 잠금 장치를 교체하는 등 그 점유가 확립된 상태에서 자, 피고인이가 일단 적법하게 이제 뭐가 됐습니까? 점유가 확립됐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더 이상 피고인의 점유는 보호를 못 받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자, 근데 여기도 불만 있는 피고인이 뭘 했어요? 이에 불만을 갖고 아파트 출입문과 잠금 장치를 훼손하고 아파트에 들어간 것은 점유권 침해 현장성 내지 추적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자력구제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력구제라는 게 이제 자구행위 같은 걸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왜? 보호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가보면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감정평가업자 아닌 공인회계사. 다음에 감정평가업자 아닌 사람. 그러면 요 사람들은 감정평가업을 하면 안 돼요. 업무를.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하면 사회상규 위배될 수도 있고 위배되지 않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공인회계사가 그냥 한 거예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돈 받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쭉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정당행위가 되느냐? 당연히 감정평가업자를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냥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업자 아닌 사람이
뭐다 감정 업무를 했어요. 근데 왜 했다? 바로 법원의 감정 청탁을 받아요. 법원이 시켰어요. 법원이 시키면 해야죠. 그러니까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평가업자가 아닌데 누가 시켰는지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3번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업자 아닌 나왔다고 무조건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9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거 네 가지고 있네요. 자 공범자인 을이 A 경영상에 이게 천광상이었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뭘 했다? 가책을 느껴서 가책해가지고 잡아버렸죠. 자 그러면 이제 갑은 뭐가 되는 겁니까? 중지미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갑행위를 따진 거죠. 갑행위. 그래서 그런 얘기고 대신 을은 뭐가 됩니까? 자 중지당했기 때문에 자 뭐죠? 장애미수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지미수가 됩니다. 그래서 중지미수 맞고요. 그다음에 니은번 자 피고인이 공동소유의 대지를 공동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가등기를 격려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횡령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기수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쭉에서 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말소하면 기수가 미수로 바뀝니까? 아니죠. 여기서 이미 기수다. 중지미수가 있을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보면 피고인 갑이 A에게 위조한 주식인수 계약서와 통장사본을 보여주면서 50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고 말하며 쭉 자금대를 요청했고 그다음 은행에 가던 중 차용을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되돌아갔습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겁이 나서예요. 겁이 나서. 그러니까 뭐가 없다? 자의성이 없죠. 자의성이 없으니까 장애미수죠. 중지미수 아닙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리을번 피고인 갑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사내망인 오토웨이 도면전자 출도 시스템에 의하여 의뢰 아이디와 이런 것들 쭉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다운로드 받았으면 이게 뭐예요? 여기서 기수가 된 거예요. 뭐 영업비밀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삭제했습니다. 뭐하고 똑같아요? 요거하고 요거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수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뭘 찾는 겁니까? 중지미수만 찾는 거니까 답은 한 개가 되겠죠. 2번 한 개가 된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 얘기는 이런 거다. 자, 그다음에 12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12번째 교사범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있네요. 첫 번째, 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신을 차릴 정도로 때려줘라. 어쨌든 때리죠. 맞으면 다치겠죠. 그러니까 폭행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했다. 그럼 뭐죠? 상해에 대한 교사가 됩니다. 맞고요. 근데 실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상해치사의 교사범이 되느냐? 그랬더니 사망에 대해서는 예견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상해교사로 끝난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리를 부러뜨려 1, 2개월간 입원케 해라 이렇게 말했고 교사를 한 다음에 자 뭐라 했습니까? 어쨌든 상해를 가했다라는 겁니다. 가했을 때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느냐? 그러면 중상해가 뭡니까?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걸리게 했다? 아니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 했는데 1, 2개월간 다리를 부러뜨리라는 거 있죠? 요거는 중상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상해의 교사범이 아니라 단순 상해죄의 교사범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요거 조금 약간 유치하게 됐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 시험은 원래 이런 거니까요.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피고인 갑이 을병에게 일제 드라이브 한 개를 사주면서 쭉 해갖고 열심히 일해라. 그럼 열심히 일해라 이게 뭐예요? 도둑질하라고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도 교사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피고인 갑이 을이 병에게 범죄를 저지르 요청한다 함을 알면서 의뢰 부탁을 받고 그 다음에 의뢰 요청을 병에게 전달했다. 이게 뭐예요? 간접교사죠. 간접교사. 간접교사도 교사이다 아니다? 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교사범으로 처벌해요. 그래서 자 뭐가 된다? 2번이 틀렸다. 그런 취지를 파악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는 이제 15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결과적 가중범 옳은 것 있네요. 첫 번째 자 결과적 가중범은 어떤 거예요? 일단 고의의 기본 범죄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뭐가 발생해야 됩니까? 중한 결과가 발생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뭡니까? 여기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본 범죄는 뭐죠? 철저하게 고의범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수미수는 따지지 않죠. 이런 거였죠. 자, 그리고 중간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 예견 가능성. 즉, 뭐가 있는 거다? 과실. 이런 게 바로 결과적 가중범이었죠. 근데 이제 거기서 뭐가 됩니까? 여기에다가 혹시 플러스로 뭡니까? 고의까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되는 겁니다. 과실까지만 있으면 진정이 되겠고요. 자, 그럼 그걸 놓고 들어가는데 결과적 가중 1번부터 이제 합니다.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형법은 결과적 가중범에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있는데 결과가 발생하니까 이론상 불가능한데 두고는 있어요. 자, 규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론과 법 규정은 다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거동범은 이론상 미수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형법은 거동범에 대해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시고 그래서 1번 틀렸다라는 거고요. 2번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면 결과적 가중범 미수냐? 아니에요. 기수입니다. 기본 범죄가 기수냐 미수냐 안 따진다라고 했죠. 그리고 최근 판례 역시 자,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건 기수까지 갔던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됐고 세 번째 여기서 속을 수 있어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야기하는 기본 범죄입니다. 기본 범죄. 근데 진정이든 부진정이든 기본 범죄는 무조건 뭐여야 된다? 고의범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의범이고 과실범은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3번까지 틀렸고 그다음에 4번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죄 있죠? 요거는 형량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뭐가 된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자,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사죄가 있죠. 치사죄 있죠? 이거는 뭐죠? 진정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부진정 아니에요.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라는 걸 파악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 짧지만 대단히 의미가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자꾸 이제 문제가 형법이든 형사소송법이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워지는 게요. 사실은 뭐냐면 판례를 어렵게 내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판례 공부도 워낙에 열심히 하고 하니까 그걸 어렵게 내는 게 아니고 뭘 어렵게 내요? 이런 말이에요. 개념을 가지고 꼬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파악하시면 되겠고 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몰수 추징 있네요.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자,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있기 때문에 바로 압수 절차가 적법이냐 위법이냐는 몰수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거죠. 안 준다. 그래서 쭉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는 뭐다? 요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위법하게 압수했어도 몰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형사법상 몰수를 가늠하는 추징은 공사실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에 선고되는 부처분으로서 뭐다? 형벌이죠. 그래서 몰수추징 형벌이에요. 형벌. 대신 부가형 이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가보시면 범죄 행위에 제공된 그림 중 두 점이 수사기관에 압수된 후 가함부터는 환부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다? 이미 남아있죠. 그대로 뭡니까? 남아있다라는 얘기니까 몰수의 대상이 되겠죠. 뭐죠? 추징은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그 가액을 추징하는 거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몰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고 네 번째 가보면 자, 이제 몰수를 했습니다. 그럼 몰수는 어쨌든 법원의 판단,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몰수의 효력은 누구에게 미치느냐? 피고인에게만 미쳐요. 그래서 몰수는요, 몰수의 효력은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어요.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물론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칩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효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원래 재판이라는 게 재판을 받은 사람끼리만 효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기판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다음에 21번 가보겠습니다. 자, 상해죄 옳지 않은 것 있네요. 자, 상해죄는 일단 또 상해의 고의가 있죠. 상해의 고의는 우리가 뭐다 객관적 구성요건이니까 상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특이하죠.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 이게 고의예요. 상해의 고의.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주시고 그래서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해요. 충분. 그래서 상해를 가할 의사나 이런 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때리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상해의 고의는 있는 겁니다. 됐고 넘어가시고요. 두 번째 체포치상죄의 상해가 있네요. 뭐 상해인데 자 뭐다 불량해서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생리적 기능 훼손 아니면 건강 침해 이런 것들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된다. 해서 상처가 극히 경미 그 다음에 치료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뭡니까?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다. 그러면 상해가 아니죠. 그래서 상대적 상해 개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리적 기능 훼손은 외형의 변화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 침해가 되면 상해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근데 외모의 변화가 생겼지만 뭐다 생리적 기능에는 장애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건 상해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게 뭐였죠? 음모절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가 됐는데 자 상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해가 아니라고 했죠. 자 그래서 21번 4번이 이제 틀린 질문이 되겠다. 넘어가시고요. 24번 가보겠습니다. 자 협박이 있네요. 협박은 이제 해악을 고지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협박이람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악에 따른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양의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됐고 그다음 두 번째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된다. 됐고 세 번째 협박이라면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됐고요. 자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협박은 위헌범이에요. 위헌범이니까 해악을 고지했고 그 다음에 의미를 인식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협박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악을 고지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상대방에게 뭐가 됐다? 도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의미를 인식했습니다. 그러면 협박은 뭐가 된다? 기수가 되는 겁니다. 즉 행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협박죄는 무슨 범? 위헌범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은 뭐가 되는 거죠? 바로 협박죄에 대해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언제 미수가 되느냐? 그랬더니 자 해악을 고지했는데 자 미수가 되는 케이스는 일단 해악을 고지했는데 첫 번째 도달을 안 했거나 알겠죠? 도달을 안 했거나 그 다음에 도달을 했는데 뭐가 돼요? 지각을 못했거나 아니면 지각을 했는데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이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죠. 미수가 되는 케이스는 몇 가지? 세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금 말한 것처럼 바로 의미를 인식한 바로 기수가 되고 여기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뭐다? 따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협박죄에 대해서 이제 따지는 기수냐 미수냐를 따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놓고요. 이제 4번 들어가 보면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내역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고 여기까지가 됐죠. 그 다음에
또한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켜야 한다?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얘기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협박지 방금 제가 써놨던 이 판례가 대단히 중요한 판례였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27번 가보시면 주거침입죄 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있네요. 주거침입죄. 첫 번째,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뭐다 출입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건조물은 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말을 다시 얘기하면 기거, 침입, 침식에 사용될 수 있는 장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죠. 있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가고 그다음 영구적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2번까지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어디까지 포함하냐면 바로 위요지를 포함을 하죠. 근데 이제 위요지가 어디까지냐 부속 건물이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건데 쭉 해서 사람이 기호 쪽에 말함으로 물탱크 시설 있죠. 요건 위요지가 뭐다 이제 건조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똑같이 이제 가는데 4번 가보면 쭉 해서 포함하지만 다 되고요. 마당 들어가도 되겠죠. 그다음에 퇴거불응죄 역시 위요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당에 있는 집이 만약에 있는데 누가 이렇게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기분 나쁘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럼 마당에서 안 나가도 퇴거불응입니다. 마당에서 안 나가도 퇴거불응이 된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된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기죄에 있어서 뭐다? 재산상 이익이 있네요. 재산상 이익은 재물 이외의 일체 이익이죠. 일체의 이익이고 경제적 관점에서 따져야 되겠죠. 법적으로 유효냐 무효냐 그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경제적 재산서였어요. 자, 그럼 읽어보시면 발행인의 자금 부족으로 지급장소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약소금도 당연히 뭡니까? 객체가 되겠죠. 지급됐냐 안 됐냐가 따지는 게 아니라 외형을 갖췄잖아요. 자, 됐고 두 번째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 처분은 그 재산상의 이익을 법률상 유효하게 취득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쭉 해서 무효라도 외형상 취득한 것이 충분하다. 그래서 경제적 관점에 따지는 거였죠.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 운용의 권한 내지 지위 획득도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재산상 이익이다. 그러니까 경제력을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1, 2, 3번 다 맞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원인 급여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뭐다 이제 어떤 불법 원인을 이유로 내가 이제 기망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누구한테 뇌물을 줄 의사가 없는데 상대방한테 나 뇌물로 누구한테 돈 줄 테니까 갖다 줄 테니까 나한테 줘. 그럼 속아갖고 줬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불법 원인 급여가 됩니다. 그럼 혹시 사기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졌는데 사기죄 됩니다. 반환 청구권 행사하지 못하는 건 민법의 얘기고 어찌됐든 속아가지고 돈을 줬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사기죄의 구속요건이 충족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취지까지를 봐가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보겠습니다. 작물죄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작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사기, 횡령, 공갈, 있죠? 이런 것들에서 물건이 하고, 그 다음에 쭉 있고, 그 다음에 범죄행위는 본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자 위법한 행위일 것을 요한다. 그러니까 자 일종의 사후종범이니까 책임까지는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1번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물이 되기 위하여는 본범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이 족하고 그 다음에 그중 어느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죠. 어느 범죄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산범죄에 의해서 영득하면 되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보면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후행위가 있어도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죠. 상태범위니까.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데 문제는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작물이 될 수 없느냐. 그것도 작물이 됩니다. 작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가벌적 사후행위도 범죄는 맞아요. 단지 처음에 했던 사람은 이미 앞선 범죄에서 모든 법적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하지 않을 뿐입니다. 범죄는 맞아요. 그러니까 작물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겁니다.
자, 됐고 네 번째 가보시면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하여야하고 또한 이로써 충분하므로 본범의 행위가 우리 형법에 비추어 절도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가 됐다. 그럼 작물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쭉에서 우리 뭐다? 작물인지 아닌지는 뭘 가지고 따진다?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따져라. 우리나라 법이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취지를 파악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보겠습니다. 자, 뇌물이라는 게 있네요. 자, 뇌물 해서 뇌물 여기서 뭐다 수수예요. 수수 있죠? 뇌물은 이제 수수, 요구, 약속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공투와 수수죄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취득인데 자, 뭐다 뇌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 획득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법률상의 소유권까지 취득할 필요가 없고 처분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말 있었죠. 말 삼성에서 자 누구한텐가 뭐 말 줬잖아요. 근데 그대로 명의는 있어요. 소유권은 넘겨주지 않았지만 처분권을 줬기 때문에 말 전체가 뇌물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 2번 가보면 자 공무원이 뇌물 공여자로 하여금 그 공무원과 그다음에 공동정범 관계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유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쭉 해가지고 그러니까 비공무원이 받았으니까 비공무원이 받았으니까 혹시 제3자 뇌물죄냐. 근데 중요한 건 비공무원은 뭐예요?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해서 뭐가 되죠? 우리 33조 본문에 따라서 요 사람도 요쪽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누가 받았다? 이 사람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제3자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라는 겁니다. 제3자가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제3자에 우리가 그래서 제3자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이제 공무원. 그렇죠? 그다음에 공동정범. 그렇죠? 요런 사람들은 제3자가 안 돼요. 하지만 교사범이나 방조범은 제3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가보면 자, 뇌물수수죄의 공범들 사이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사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쭉 해서 전부죠. 전부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됐고 그 다음에 쭉 해서 뭡니까? 누구에게 귀속되니까 아까 비공무원 공무원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뇌물수수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있죠. 최순실이 가져갔어도 뇌물이 된다 이겁니다. 왜? 공동정범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9번 가보겠습니다. 자, 위증죄 옳지 않은 것 있죠. 첫 번째, 증언이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허위의 진술이라도 위증죄 성립하지 않는다 했는데 자 우리가 위증죄는 뭐예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하는 겁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근데 뭡니까? 지엽적인다라는 말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죠. 그게 성립합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하면 처벌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렸다라는 걸 보시고 그다음 2번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금품의 전달 사실을 마치 증인이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허위의 진술이라는 허위라는 건 뭐였습니까? 주관설이었어요. 객관설이 아니라 위증죄에서는 주관설에서 기억에 반하는 이었죠.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그게 아니라 기억에 반하는 입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 세 번째, 증인이 선서를 하고서 진술한 증언 내용이 자신이 그 증언 내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 잘 아는 것처럼 증언했다. 그러면 역시 기억에 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안다고 얘기했다 이거예요. 이런 걸 따지는 겁니다. 위증은. 그 다음에 네 번째, 상세한 내용의 증인 신문사항에 대하여 그 증인이 그 신문사항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기억하지 못함에 불구하고 긍정하는 식의 답변을 했다면 역시 뭐다? 똑같은 얘기네요. 3번, 4번 비슷하다. 그래서 4번, 1번이 틀렸다라는 걸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제 파악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세 번째, 뭐죠? 모의고사 내용까지를 해설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죠? 형법 실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